새로운 대출 규제가 시작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1월 8일이었죠.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대출 규제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 조금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DSR 규제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하였다. 조금 단어가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일 뿐이지 어쨌든 DSR을 조금 더 빡세게 보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DSR을 어떻게 하냐? 지금 DSR이 40%인데 연봉에서 이자와 원금을 갚는 거는 40%로 막겠다라는 겁니다. 1억 버는 사람은 4천만 원어치만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는 게 DSR 규제인데 이 DSR 규제를 숫자를 그럼 더 낮춰가지고 더 빡세게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요 큰 틀의 40%는 그대로 가는데 예외 항목들을 좀 줄이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약간 곁다리를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 스트레스 DSR을 뭐 적용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있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DSR이라는 건 소득 대비 규제라고 했잖아요. 소득 대비 대출 한도를 딱 정해놓는 건데 이게 예외 대상들이 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뭐 보험계약 대출, 뭐 내가 보험 낸 거에서 뭐 대출 받는 거, 그다음에 뭐 정책적으로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연금, 뭐 내가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분들은 소득이 없는데 뭐 어떡하겠어. 300만 원 이하의 소액 대출, 서민금융 상품 뭐 이런 것들 뭐 다 그냥 이해가 되는데 이거 지금 3번이 지금 문제입니다. 3번. 이게 금액이 제일 크기도 하지만 전세 자금을 대출을 해주는데 소득을 안 따져요. 그 말은 뭐냐?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내가 소득이 없어도 전세 대출은 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 이상하긴 한 거죠. 자, 지금 전세 부분이 사실 이 DSR 소득이라는 걸 안 따지는 대출에 들어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게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좀 문제라고 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5억까지가 나옵니다. 최대 뭐 5억 정도까지는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DSR을 안 보기 때문에 사실 내가 소득이 되게 낮아요. 월급이 막 한 200밖에 안 돼. 근데도 이걸 살 수는 있는 거야. 전세 대출 받아가지고 전세를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소득을 안 보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지금 전세 대출이 사실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전세는 그냥 온전히 현금 내고 내 돈 내고 들어가서 사는 거였고 대출을 잘 안 받았었는데 좀 정책적으로 저희는 뭐 DSR도 안 보고요. 뭐 이자도 조금 좀 깎아주고요. 뭐 전세 금액의 한 80%씩 빌려드릴 테니까 월세 살지 말고 전세 사세요 라고 하면서 정부가 좀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죠. 그러면서 지금 쭉 늘어나가지고 2017년 정도만 해도 한 60조 70조가 됐는데 21년 기준으로는 184조입니다. 그럼 지금 23년이니까 더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이 좀 부실화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판단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전세 DSR을 적용을 한다는 거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그 받는 사람의 소득을 보겠다는 겁니다. 아니 뭐 홍길동 씨 지금 대출을 4억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전세 대출로 4억을 받으시는데 소득이 월 300이네? 그럼 조금 어렵네요 라고 하면서 막겠다는 거예요. 우선 DSR이 40%라는 거는 원금과 이자가 요 40% 이내, 연봉의 40% 이내여야 되는데 전세는 기본적으로 원금을 안 갚아요. 전세 대출은 원금을 안 갚는단 말이지. 그러면 원금을 안 갚으면 이자만 40%를 내라는 건가? 제한이 맞는 건가? 라는 의문이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전세라는 게 보통 2년 만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년 만기면 24개월이에요. 24개월짜리니까 상환 기간을 2년으로 적용해가지고 DSR 한번 해볼까? 이 주택담보대출은 뭐 30년짜리, 뭐 40년짜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세는 2년이면 만기니까 2년 뒤에 이사를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은 주담대를 2년 만기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인데 이자를 4%로 만약에 가정을 하잖아요. 대출 상환 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3,800 빌려줄 수 있어요. DSR을 적용을 하면. 그러면 연봉 5천인 사람 보고 전세를 얼마짜리를 가서 사르라는 거예요? 3,800 빌려준다는 거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세 살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환 기간이 2년짜리가 전세인데 2년을 적용을 해봤더니 3,800 빌려줄 거면 너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방안은 이게 있겠죠? 주택담보대출도 30년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세자금 대출도 30년을 똑같이 하자. 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죠.
단순하면. 근데 생각해보세요. 전세 대출 누가 30년씩 갚어. 전세 한 2년 살고 뭐 계약갱신 청구권 하면 한 4년 사는데 굳이 이걸 30년을 적용해야 될 논리가 없다.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잖아요. 주담대는 아까도 말했듯이 원금을 안 갚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DSR 계산하기가 참으로 골치 아픈데 뭐 30년으로 한다 그러면은 뭐 대출을 많이 해줄 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건지에 대한 좀 논리도 없고 그럼 반대로 원금을 안 갚으니까 진짜 이자만 순수 이자만 한번 계산해 보면 어떨까라고 계산해 보면 얼마를 빌릴 수 있냐? 연봉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자만 상환하는데 이자가 4%야. 그러면은 9억 4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규제입니까? 이게 규제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연봉 5천만 원짜리한테 9억 4천만 원 빌려주면 이거는 규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DSR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좀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하이브리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뭐냐? 그냥 대충 전세 한 4바퀴 돌리지 않을까요? 4번 돌리니까 한 8년으로 가시죠.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해주냐? 한 1억 3,500만 원 정도 빌려줘요. 연봉 5천만 원인데 이자가 4%라고 가정하면은 대충 1억 3,500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빌려주는 겁니까? 뭐 그냥 적당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애매하죠. 한마디로 뭐냐? 지금 이 전세 대출 한도가 널뛰기 한다는 거죠. 널뛰기. 정부가 어떤 정하는 그런 뭐 4년이든 8년이든 30년이든 뭘 정하느냐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전세 대출 규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관계부처 회의 그 자료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냐?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과도해지지 않도록 가계대출 증가세를 밀착 관리하고 대출을 상환하게 최대한 좀 유리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한마디로 지금 분위기는 최대한 대출을 상환을 좀 시키고 두 번째 못 빌리게 하겠다. 안 빌리게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5대 은행이 지금 6월 달에서 10월 말이니까 사실상 4개월 동안 10조 가까이 지금 대출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담대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주담대가 한 10조 정도 늘어나고 있고 나머지가 뭐 조금 뭐 갚기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한 10조 가까이 지금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면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죠. 가뜩이나 지금 가계대출이 많다고 하는 상황에서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정부가 어딘가 지금 규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어디서 줄이지 하다가 지금 전세 쪽을 좀 손을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전세 대출이 마냥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예전 같으면 사실 그 내가 소득이 없고 그리고 내가 소득이 좀 부실하고 그리고 저축도 좀 잘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담대도 당연히 받기가 좀 어려운 상태에서 보통은 월세를 많이 사셨어요. 보통 월세를 살고 그리고 월세도 이제 뭐 소형 구축 아파트에서 뭐 1000에 30, 1000에 40 뭐 이런 거 사시고 빌라도 뭐 500에 30 이런 것들에서 사시던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이제 풀어주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빌라에 사는 것보다는 아파트로 가는 게 더 좀 낫잖아요. 주차도 좀 잘 되고 어쨌든 뭐 보안도 좋고 상대적으로 뭐 좀 추운 것도 좀 덜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쓱 이사를 오시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게 빌라 월세가 싸긴 싸도 500에 30이더라도 이게 은행 이자로 치면은 같은 이자 내면 더 많이 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찌 보면 뭐 복지 혜택 같은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빌라 월세 낼 바에는 같은 30으로 대출 받으면은 소형 아파트 가서 전세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 살던 사람들이 아파트로 오면서 가장 저층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 시세가 갑자기 올라가요. 전세 대출 해주는 만큼 계단식으로 올라가. 이게 이제 2013년, 14년, 15년 요때 이제 부동산 판에 있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갑자기 전혀 소득이 없는 혼자 사는 할머니 분이라든지 아니면 노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으세요. 근데 갑자기 전세로 이사를 오셔. 근데 봤더니 다 무슨 뭐 정책 대출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전세금의 5%만 있으면 전세 나머지 95%를 막 빌려주면서 빌라 살던 분들이 갑자기 막 아파트로 이사 오는. 그러면서 이제 소형 아파트가 갑자기 가격이 막 폭등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세 대출이라는 거가 참 애증의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게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공적 보증 같은 걸 해주다 보니까 대출을 못 받을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좀 싸져요. 월세로 내면 45만 원인데 전세로 가면은 30에 사는 거야. 그러니까 15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관리비도 낼 수 있고 교통비까지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주거 상향 이동의
일종의 사다리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빌라에 오래된 낡은 빌라나 뭐 원룸에서 살 분들이 아파트로 갈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그런 원동력도 됐고, 그러면서 이제 소형 아파트들이 막 뜨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소형 아파트들을 갑자기 짓기 시작했어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걸 막 짓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지어도 사람들이 전세를 살러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았으면은 공급이 잘 안 됐는데 이런 걸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바뀌면서 주택 공급들이 좀 됐습니다. 비아파트가 갑자기 공급이 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옛날에 낡은 빌라에 살던 분들이 조금 그래도 좀 새 빌라에 살고 조금 새 도시형 생활주택에 살고 하면서 주거 이동의 역할을 했다. 환경 개선 역할을 한 건 분명하다. 그렇지만 반대로 봤을 때는 전세가를 부추기고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주거 환경 개선에 어떤 중점을 두는 분들은 전세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큰 틀에서 가격에 조금 더 민감하신 분들은 아니다, 이게 지금 집값 밀어올리는 그런 원흉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둘 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에서 하나 어떤 문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 등 DSR 산정 예외 적용을 최소화를 해가지고 좀 대출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예외를 두는 순간 복잡해지고 시장에 부작용을 주기 때문에 복잡하게 차등화된 대출 규제를 DSR이라는 어떤 심플한 기준으로 단순화를 해라. 소득이 없으면 대출해주지 말라. 이거만큼 심플한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소득이 없어도 다 이리저리 빠져나가게 대출을 해주니까 대출을 관리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지금은 이런 정책 자금을 지원을 해준다는 명목하에 정부가 보증 아닌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을 안 보는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정부가 보증을 쓰겠다는 겁니다. 얘 전세 이자 안 내면 내가 메꿔줄게라는 그 보증을 서주기 때문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은행 이자를 사실상 지원해주는 정책은 저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월세를 한 10만 원 정도 아끼게 되는 효과예요. 월세로 살 때는 40인데 은행에서 이자로 낼 때는 30 정도 내니까 월세 사느니 전세 대출 받을래요라는 게 우리 그 일반 소시민들의 마인드란 말이죠. 그러면은 요 10만 원 아낀다고 이 사람은 대출을 얼마를 받아요? 막 8천, 뭐 1억, 뭐 이렇게 받아요. 사실 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셈인데, 요 10만 원 지원해 준답시고 가계 대출이 8천, 1억씩 막 수만 명이 늘어난단 말이죠. 어찌 보면 뭐 은행을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차라리 하지 말고 차라리 요 10만 원을 다이렉트로 그냥 월세 바우처나 쿠폰으로 지원하면 같은 효과거든요. 같은 효과고, 이렇게 하는 순간 뭐가 되죠? 가계부채 증가세도 어쨌든 확연하게 막을 수가 있죠. 요즘에 항상 문제되는 게 뭡니까?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나게 많은 이유도 소득을 안 보고 그냥 막 전세 대출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를 막 다들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빌라가 2억인데 전세를 2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이 10만 원 아껴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그런 생각으로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저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했습니까라고 말할 게 아니고, 정부가 이거를 사실상 방조한 것도 크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는 순간 월세 쿠폰을 10만 원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이 월세를 사는 순간 예를 들어 뭐 보증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경매 위기라든지 전세 사기의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상당 부분이 해소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이 월세 지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렇게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엔 그냥 전세 규제도 하고 월세는 지원 안 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까 스트레스 DSR. 이건 무엇인가? 이건 심플한데 2023년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 해가지고 이것도 11월 8일에 나온 보도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6.8조가 증가했다. 10월에 6.8조가 증가했는데, 이 중에서 보면은 뭐 디딤돌이나 버팀목 전세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정책성 대출도 많이 나가고, 뭐 결과적으로 지금 대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좀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근데 대출 규제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 DSR이라는 걸 한다. 심플한 겁니다. 뭐냐? 그냥 금리가 1%더 높다고 생각하고 DSR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DSR은 원금과 이자를 합쳐가지고 40% 이내로 갚으라는 건데, 실제 이자는 4%로 내가 빌리지만 너 5%로 빌렸다고 계산하고 DSR을 따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퍼센트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보통 1%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금리 1% 인상을 가정하고 DSR 산정을 하면 얼마가 줄어드느냐. 소득이 5천만 원인 분들은 한 4천만 원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소득이 한 1억인 분들은 한 8천만 원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이게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라고 생각이 안 드시는 분들은 퍼센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대출을 한 10%는 덜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원래 이자 4%밖에 안 내는데요. 근데 너 5% 내는 걸로 가정할게. 이자가 오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고 미리 선반영해가지고 대출을 적게 해주는 개념이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2월 중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12월 중에 발표한다는 거는 연말 지나고 뭐 1월 중순이나 뭐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는 스트레스 DSR이 적용이 된다면 한마디로 대출 받을 양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요즘에 지금 어떻습니까? 특례론 일반형이 9월 27일자로 폐지가 됐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살려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못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지금 갑자기 붕 뜬 상황이 됐는데, 거기다가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도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스트레스 DSR을 적용을 한다면 내년부터는 어쨌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 10%는 대출이 적게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갑자기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3년 1월까지만 해도 대출을 갚아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자도 높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미국에서 뭐 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니까 겁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 대출을 갚아나갔는데, 특히 뭐 주담대는 많이 못 갚더라도 뭐 신용대출이나 이런 것들 막 갚아나가면서 전체적으로 가계대출이 줄어드는 모양새였는데, 이게 3월부터는 대출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를 정부가 막아야 되겠다. 3월에는 대출을 사람들이 막 갚아나가고, 그리고 집값도 막 흔들리고, 그리고 거래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부양책으로 대출을 좀 해줬었다면 지금은 부양을 할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그래서 대출이 증가된다는 얘기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집을 새로 사면서 대출도 받고, 그리고 이제 집을 살 때는 뭐 당연히 거래가 활발해지면은 매도세도 조금 좀 감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는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대출이 감소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집을 좀 판다거나, 그리고 팔고 다시 안 사서 대출을 상환한다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결국에 집값의 하락 요인에 조금 더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출이 집값과 이제 연계가 좀 되는데, 집값 회복은 이미 충분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만 멈춰라. 그리고 전세도 지금 막 상승하고 있는데 전세도 좀 멈추게 하려고 둘 다 대출 규제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국민 여러분들 지금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년 4월이면 총선인데 괜히 지금 집을 사거나 집을 팔거나 아니면 지금 전세를 뭐 좀 세게 얻으려고 하시거나 이러지 말아달라. 그냥 좀 가만히 있어라. 지금 괜히 지금 분위기를 흔들지 말아달라. 라는 어떤 그런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도 좀 멈춰 있으면 좋겠고, 매매도 좀 멈춰가지고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가길 좀 바라는 게 지금 정치권의 스탠스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또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적용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는 보도자료가 다시 나왔는데, 뭐 제 방송이나 아니면 이 부동산 정책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이런 말 나오고 얼마 뒤에 발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한다고 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안 한다고 하지도 않겠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검토는 하고 있고, 여론이나 분위기를 봐가지고 언제 적용을 할지, 뭐 아니면 그냥 뭐 쓱 뭐 흐지부지 할지는 내부 논의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지금 총선 전까지는 정부는 집값이 상승하는 것도 싫고 하락하는 것도 싫고, 전세도 상승 하락 둘 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도가 있다. 라는 거를 내 판단할 때 반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